자, 0.78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2022년 인구 동향 조사가 나왔는데 출생 사망 통계가 뭐 잠정치로 나왔습니다. 근데 뭐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걸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24만 9천 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또 11,500명, 4.4%나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데 지금 계속 빠르게 감소가 되는 거죠. 35세 미만 연령층의 출산율은 또 감소했어요. 35세 이상의 연령층의 출산율은 또 증가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좀 많은 상태에서 낳는다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요즘에는 뭐 40대 초산 이런 분들도 그 산후조리원에 많아가지고 20대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모들하고 한 이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산후조리를 한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출산 연령들이 많이 늘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둘을 낳느냐? 보면은 이 첫째는 그래도 좀 늘어요. 8천 명 정도 전년 대비 좀 늘었는데 둘째를 낳는 거는 16.8%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를 어떻게 낳아보기는 하겠는데 야, 이 둘째 낳으려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난다라는 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식일 거고 이게 통계로도 나타나는 거겠죠. 어떻게 하나는 낳아. 결혼했으니까 하나는 낳아야지. 왜냐면 궁금하거든. 아기 얼굴이 좀 궁금해요. 뭐 딸일까 아들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낳아보니까 이제 야 이거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야, 큰일이다. 야. 둘째 낳으려니까 야 이거 답이 안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큰 희생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서 못 낳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 이제 크로스가 돼가지고 감소를 시작했는데 21년, 22년 점점 인구 감소세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게 태어나고 많이 사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연 12만 명씩 감소하는데 이게 아마 조만간 더 빠르게 감소하겠죠. 베이비 부머 세대들도 나이가 늘어나게 되고 이제 아이들은 점점 더 안 태어나다 보니까 빠르게 인구가 감소할 걸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사니까 상대적으로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살고 다 현업에 그러니까 아직 현직인 사람들이 많이 사는 세종시는 1,500명이 좀 증가하지만 경북 16,000명, 부산 13,000명 이런 식으로 16개 시도가 자연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출생아 수가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출생률은 사실 어찌 보면은 분모 분자가 막 바뀌는 거니까 이게 명확한 퍼센트 0.78이니까 큰일 났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게 더 문제인데 이게 16년도부터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2012년도부터 한 물론 여기도 많이 줄었지만 436, 435, 438 하면서 나름 좀 버텨왔는데 2022년에 24만 9천 명이 태어났습니다. 한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10년 만에 50%로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있다. 그 말은 그 사이에 무언가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거죠. 가장 큰 건 이겁니다. 결혼을 우선 늦게 합니다. 결혼을 우선 늦게 하고 신혼 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아이를 2년 미만에 낳는 경우, 결혼하고 2년 안에 낳는 경우도 2012년도에 보면은 4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제가 요때쯤 결혼했으니까 요때 저의 그 결혼 마인드나 많은 사람들의 결혼 마인드가 대부분 비슷했어요. 한 1년 정도 신혼 보내고 임신한 다음에 2년 차 말기쯤에 애가 나오면 대충 베스트다. 이렇게 대부분 얘기를 했었고 결혼하고 한 2년 신혼 보내고 애 나오면 되고 애는 2살 터울로 또 낳아라. 그게 거의 그때 기본 공식처럼 돼 있었어요. 정석이었죠. 정석. 근데 그게 한 10년 지난 요즘에는 아니다. 2년 안에 낳는 사람들이 30% 정도밖에 안 되고 2년에서 5년 사이에 낳는 사람들이 40% 정도 되는데 최근에 결혼 초혼 연령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30대 중후반에 아이를 낳는 분들 거의 40대에서 낳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고 5년 이상 돼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있겠죠. 이건 뭐 둘째거나 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결혼도 늦게 하고 아이 낳는 기간도 좀 늘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정도입니다. 특히 이렇게 인구가 5천만 명의 경제 대국인 어떤 뭐 일부 소국의 도시 국가도 아닌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낮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다른 나라들도 보면은 10년 동안 출생률이 좀 낮아지긴 했어요. 사는 게 뭐 우리나라만 팍팍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팍팍해지니까 전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문화로 늘어나기는 늘어났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워낙 낮았는데 거기서 더 낮아져
버려가지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하는 국가라고 부르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아이들을 낳지 않게 된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제일 많은 게 이거 같아요. 제 채널도 뭐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집값이 비싸가지고 애를 못 낳습니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정말 이 문제의 본질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서 애를 못 낳는 거는 맞습니다. 집값이 비싼 나라인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전부인가? 지역별로 출생률을 보면은 이 세종시가 제일 높거든요. 근데 세종시도 높다고 하는 게 1.12입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은 비상 중에 비상사태거든요. 아, 세종은 많이 낳네라고 하는 게 둘이서 애 하나 낳는 거니까 어차피 인구가 지금 50%로 감소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뭐 2를 넘기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들을 보면은 0.97, 뭐 0.87, 뭐 서울이 0.59를 찍었는데 서울이 집값 비싸가지고 애 안 낳는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논리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방이나 지역으로 가면은 싼 집들도 많죠. 저도 뭐 지방에 이제 주택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가면은 뭐 1억짜리 아파트, 뭐 2억짜리 아파트인데 대단지 아파트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가보면은 뭐 1000세대인데 뭐 2억짜리 정도 해요. 근데 거기 가면 옆에 공단도 있고 공단에 가면 연봉 뭐 3천, 4천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한 2, 3억 대는 아파트에 사시면서 그 차도 막 좋은 차 타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실상 집값이 2억인데 연봉이 4, 5천이면 그렇게 집이 비싸다고 볼 수는 없는 지역들도 한 2 정도 나와야 되잖아. 2가 나온다든지 뭐 1.5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낮다는 거는 정말 전국의 모든 집이 다 비싸가지고 차박을 할 정도로 전국이 난리인 건가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 말고는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0.7이 나오면 이게 정상이냐고. 이것도 아니죠. 이거 2배가 돼서 1.4여도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3배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전북이 정말 집값이 그렇게 비싼가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죠. 근데 요거는 이 애를 안 낳아 보시거나 애를 안 키워보거나 애가 이제 막 애기일 때는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이게 집값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거를 아시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애를 키워보면 엄청 힘들거든요. 자, 뭐 블룸버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질까를 봤더니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이게 압도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다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 저도 애 키울 때 뭔 사교육비를 드리냐라는 주의였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 애가 하나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애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들이 막 들어가요. 자,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신한은행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보통 사람들의 뭐 어떤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를 좀 내본 겁니다. 교육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월세 관리비랑 교육비만 봐도 월세, 그러니까 주거비보다 교육비를 훨씬 많이 내는 게 우리나라들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육비를 많이 부담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교육비 부담률이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애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월세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월급을 갖다가 붓는 정도로 사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데 이런 거를 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는 미혼인 경우가 많고 내가 돈이 아주 많아서 애 공부 안 시켜도 뭐 우리 애는 뭐 알아서 인생 다 살 수 있지. 뭐 이 정도의 급이 아니시라면은 공부를 좀 시키게 됩니다. 친구들은 막 영어 잘하는데 우리 애는 영어를 막 못해. 그럼 우리 애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우울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애가 나는 수학학원 가고 싶은데 아무도 수학학원 안 보내준다. 아빠 엄마가. 그러면은 우리 애가 아빠 엄마가 뭐 사교육에 별로 투자를 안 하는 분이니까 나는 그냥 집에서 혼자서 뭐 학습지 풀지 뭐. 이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동네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와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지 알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 이게 어떤 개개인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 거냐라는 걸 봤을 때 이게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제가 또 살아보니까 이 아이를 키우는 이 양육비가 교육비도 있지만 그 외에 들어가는 그 기타 등등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고 요게 다른 나라보다 아마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애를 방과 후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방과 후에 뭘 막 한대요. 그래서 방과 후에 뭐 코딩도 하고 뭐 태권도인가 뭐 축구도 하고 뭐 이런 게 학교마다 뭐 많이 있답니다. 그것도 뭐 그 추첨으로 막 하는데 저는 방과 후라는 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모든 애들을 다 해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 애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원하면 하고 뭐 경쟁률은 뭐 거의 1.2대 1 정도 그냥 신청하면 되는 수준으로 해놔야 방과 후 아닌가? 이게 방과 후가 경쟁 시스템이더라고요. 요번에 탈락하면 친구들은 방과 후 수업을 듣는데 우리 애들은 못 듣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어? 아니 방과 후라는 걸 무슨 학원처럼 굴리고 있어. 막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돼보면 아는 거야. 이게 학원을 안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뭐 방과 후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애는 집에 가라고? 우리 애 혼자서 놀이터에서 뭐 혼자 빙글빙글 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애들은 저 안에서 수업 듣고 있고. 근데 그것도 뭐 많이 들으면 모르겠는데 소수로 약간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은 수준의 수치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라면은 이걸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거기다가 지금 집에 대한 기준도 많이 높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이 집이라는 거에 대한 욕망이 되게 크고 집의 기준도 이게 집이냐? 라는 말을 달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도 충분히 좋은 집 아닌가요? 라는 기준이 안 돼.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가지고 이 신혼부부 정도가 되면 사실 경제적인 약자입니다. 신혼부부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모아놓은 돈도 없고 앞으로 소득도 늘어나지 당장 소득이 높은 분들도 아닌데 신혼부부 그러니까 남녀 둘이 만나가지고 수도권에서 이제 50%가 살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을 얻으려면은 야 그래도 애도 낳고 뭐 하려면 그리고 내 나이도 있는데 이 신혼부부가 더 이상 이제 젊은 층이 아니죠. 30대 중후반들도 많으니까 30평대에서 시작하자. 옷방도 하나 둬야 되고 드레스룸도 하나 필요하잖아. 결혼 기본 조건이 30평대 아파트 수준 되는 거야. 빌라 가서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기준도 높고 막상 스타트를 하면은 아이를 또 늦게 낳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또 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때부터 사교육비 막 들어가고 이제 뭔가 그 개미지옥처럼 빠져드는 거죠. 그럼 이거를 조금이라도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뭐 부동산 얘기도 하는 채널이니까 이 집을 우선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정부가 저는 이거는 좀 해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야 뭐 아이를 낳든지 하지 뭐 40대 중후반인 부부들이 아이를 낳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아이 낳기가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은 결혼도 시켜야 되지만 우선 집에 대한 그 눈높이를 좀 많이 낮춰줘야 되고 그리고 눈높이를 낮춰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게 주변에서 야, 너 왜 그랬어? 라는 거를 말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집만 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라고 미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미혼들은 이런 얘기를 해. 야, 왜 그러냐? 그냥 빌라 가서 살지. 왜 이렇게 눈높이만 높냐라고 말을 하는데 막상 결혼해봐. 해보면 그래요. 해보면 이게 애매해요. 이런 데 가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내 취향 문제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 취향 문제만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청약을 많이들 노립니다. 괜히 뭐 청약 통장 넣겠어요? 청약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 거의 대다수의 국민들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약 제도를 한 번은 이용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청약제도에서 내가 점수를 높이려고 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이 무주택입니다. 무주택 기간 그리고 자녀 수인데 자녀는 어떻게 모르겠고 무주택 기간이라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주택 기간에는 주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택은 뭐냐? 빌라도 주택이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런 집을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고 빌리기만 하고 잠깐 살다가 빨리 떠나려고 해요. 여긴 내 집이 아니니까. 그리고 빨리 아파트 가서 살려고 하고 아파트를 마련하는 게 내 목표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뭐 오피스텔은 여기 무주택에 들어가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오피스텔을 아주 선호하냐? 오피스텔은 대부분 원룸이나 1.5룸이 많지 아파텔이 많은 건 아닙니다. 아파텔은 별로 없어요. 오피스텔을 전체로 보면은 뭐 원룸, 투룸인데 거기서 애 키우고 살으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약제도는 대부분 아파트를 하는 거니까 아파트 외에 주택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무주택으로만 인정을 해줘도
꽤 많은 그 부부들이 우선 빌라를 사서 거주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다들 아파트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빌라를 우선 사서 가정을 꾸렸는데 생각보다 살만한데 하면서 눌러 앉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그 강렬한 수요도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빌라를 많이 사서 거주를 하면 조금이나마 문화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아파트를 사야 돼. 아파트를 사야 우선 끝나. 라고 하면서 과열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있죠. 이거는 뭐 정말 말하기가 좀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해보면 뭐 유독 아시아 쪽에서 아이를 안 낳는 경향을 좀 보이고 인구 밀도가 높거나 아예 도시국가인 곳들의 공통점인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이 평범하게 살고 싶어의 기준이 엄청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디 커뮤니티에 올라온 거를 봤어요. 평범하게 살기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써져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 애 영유도 한번 보내야 되고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한 번씩 내 취미생활 하고 사는 게 그 평범한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범이라는 게 사실은 평범이 아니죠. 상위 20%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을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너무 사람이 많아. 사람이 너무 많고 너무 도시화돼 있고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내 평균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자체가 이미 상위권인데. 그래서 요거 어디서 깨닫습니까? 남자분들 알죠? 예비군 훈련 가면 바로 알아. 예비군 훈련 가보거나 군대를 가면은 아, 우리나라 평균이 이렇게 낮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신기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 뭐 이런 분들이 예비군이나 막 군대 가면 많아요. 내가 살아왔던 걸로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난 되게 나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라는 거는 군대나 예비군 가보면은 아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나 상위권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만큼 이 불특정 다수를 섞어 놓으면은 사실은 내가 되게 행복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다 필터링 된 데에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적 인식, 사고방식 체계, 부모 자녀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부모님들의 그 주입시키는 마인드도 문제일 수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총체적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디 논문에서 하나 가져왔는데 그 한국인들이 유독 좀 그렇기도 하지만 동양권 뭔가 동아시아권 쪽에서 이 유독 이민을 가도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인 출산율인데 일본인들도 많이 안 낳고 뭐 중국인들도 많이 안 낳죠. 그리고 한국인들도 많이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동양 문화인 사람들이 좀 비교도 많이 하고 아이를 좀 하나를 낳더라도 잘 키우려고 하고 애를 낳아놓고 좀 방치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얘를 키워가지고 나보단 좀 더 잘 되게 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어릴 때부터 주입받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 나가서 살아도 그 시스템에 적응을 안 하고 그냥 원래 우리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정말 0.78의 나라기 때문에 이제 이민 말고 답이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 이민으로 인한 손해와 이민으로 인한 이득을 계속 정부와 국가는 따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이민으로 인한 손해가 커 보이고 이민으로 인한 이득이 크지 않아 보이겠죠. 아직은 뭐 살만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인구도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우리도 워킹 홀리데이 같이 뭐 비자를 통해서 막 받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대규모 이민도 막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이득이 커지는 순간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실상 우리는 이제 뭐 한민족 뭐 이런 개념은 이제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인들과 같이 섞여서 살게 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좋기만 할까? 인구는 늘어나겠지만 당연히 외국으로 이민 간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한 리스크를 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양질의 사람들도 올 수도 있겠지만 좀 상대적으로 그 사회에서 부적응한 분들이 피난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를 또 혼란시킬 수도 있고 한민족 출신의 한인들과 그리고 외국계 출신의 한국인들이 같이 막 분쟁도 생기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정당으로 막 이제 분리되기도 하면서 아마 이리저리 티격태격 할 것 같은데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인들의 출생률을 좀 증가시키는 정책을 좀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뭐냐?
엄마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면 됩니다. 엄마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엄마들이 원하는 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엄마가 아닌 사람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출산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게 가장 좀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엄마들이 말하는 거는 이거죠. 애 좀 누가 맡아주면 좋겠다. 나 어디 일 가야 되는데 애 좀 누가 좀 맡아가지고 시간을 좀 봐주면 내가 일도 하고 맞벌이도 할 텐데 이런 거를 못한다. 학교가 봐주지도 않고 학교에서는 막 1시에 집에 보내버리고 뭐죠? 녹색 어머니 하라고 막 부르죠. 그거 어떻게 가냐고. 맞벌이 하고 있는데 그 뭐 연차 내고 학교 가서 지금 이거 지금 봉 들고 이거 해야 돼요? 자, 거기다가 일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 집 사서 살고 싶어요인데 사실 집을 사는 거를 꼭 이게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금과 내 금액과 우리 경제 수준에 맞춰서 집을 살려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사는 거 대비 아파트를 사서 뭔가 청약이 돼가지고 당첨되면 돈 벌고 막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빌라 사면 절대 안 되고 빌라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나는 아파트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도 좀 이게 문화로 좀 돼버린 것도 바꾸면 좋겠다. 거기다가 가장 큰 건 이거죠. 엄마들도 서로 힘들어하죠. 그 제가 최근에 어떤 예능을 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일반인들이 나오시는데도 다 불구하고 다 예능이지만 다 그 명품을 다 들고 오죠. 그런 것들 뭔가 비교 문화 그리고 뭔가 평가하는 문화 이런 것들을 지금 없애야 되는데 남자들은 막 차로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 많죠. 남자들 요즘 막 시계도 사고 어떻게 일반 회사원이 롤렉스를 삽니까? 자기 월급보다 비싼 거를. 그리고 어떻게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됩니까? 어떻게 결혼식 때 들고 갈 명품 가방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연봉을 몇 억씩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당연하게 된 문화는 결국에 꾸준히 쌓인 어떤 이런 비교 문화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들 좀 놀게 해주면 좋겠는데 다 같이 공부 좀 안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 같이 선행학습 안 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학년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건 더하기 빼기 가르치고 있는데 애들은 이미 곱하기 나누기 하고 있는 근데 이 아이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것들 그러면 이 애들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아이들은 왜 놀지 못하는가 왜 노는 것도 학원 가서 놀아야 되는가 라는 것들도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원하는 거를 가지고 해결책을 하나씩 좀 만들어 보면 그러면 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소비 안 해도 괜찮아라는 사회 문화를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 소비와 사교육이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사교육도 끝이 없는 거를 달리는 거고 소비도 끝이 없는 걸 달리는 거거든요. 시계든 차든 뭐든지 간에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살면 되는데 남들한테 보여지는 게 있고 소비를 안 하면 남들이 무시하고 남들이 비교하기 때문에 내 능력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시키고 많이 사게 되잖아요. 그 기준 자체도 너무 높고 그리고 그거를 당연시하는 사회 문화를 빨리 깨는 게 문제지 이게 애를 낳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나아지는가 라는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렇게 느껴져요. 군대 간 젊은 청년들은 대단한 희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되는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회 문화도 저는 좀 화가 나고 이 친구들한테 월급을 그 정도밖에 못 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제는 애 낳는 부부를 약간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애 낳고 왜 저렇게 궁상맞게 사느냐 왜 저렇게 지질이 불쌍하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조금 화가 납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도 고마운 존재고 애를 낳아준 것 자체도 나라를 지키는 수준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대해서 좀 비하하거나 이러는 문화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방송과 언론에서도 결혼과 양육은 좀 멋진 일이라고 이런 걸 좀 지속적으로 좀 말해주면 좋겠어요. 요즘에 뭐 어디를 보더라도 결혼하면 다 잘못된 거고 결혼을 안 하는 게 쿨한 거고 혼자 사는 게 멋진 일이고 이런 거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더 사람들은 안 하고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당연히 아이도 낳지 않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자고 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캠페인을 하든지 정부도 이런 데다가 뭔가 돈을 쓰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궁상맞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멋진 삶을 살고 있다고 다들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결혼을 하는 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회 문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축하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주는 문화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과하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한국인으로서 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줘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